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종우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EBS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EBS 강사분들께서 훌륭하시고 좋은 강의를 보내주시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아마 풀어보았을 그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2번부터 26번까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윤선도 시인의 견해요라는 작품과 그다음에 이 홍성민이라는 분이 쓴 마환우설이라는 산문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들을 배우기 전에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두 작품, 가 작품과 나 작품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된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리고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2번, 의문의 방식,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3번, 반어적 표현,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강조. 4번, 영탄적 표현, 대상의 가치를 예찬. 5번, 계절의 변화, 생동감 조성. 이런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 본문에서 A와 B가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도만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자, A는 여기에 있네요.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어 보셔서 여기에 A가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네요. 마완우설에서 어떤 이가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해서 B가 나와 있습니다. 이 A와 B가 각각 이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24번에는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 문학에서 이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는 뭐 아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이 보기가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보기를 꼭 유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24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작가는 사대부 신분으로 양반이란 얘기죠. 혼란한 전국 속에서 유배를 당했군요. 외롭고도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대부 유배 문학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번,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 2번, 충신연주나 우국의 심정. 여기서 말하는 충신연주라는 건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인, 임금을 연모하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충신연주라고 합니다.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3번,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연히 유배를 갔으니까 가족이 그립기도 하겠죠. 다음 4번, 유배지에서 공공한 삶이 심해질수록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내가 유배지에 갔으니까 내가 진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작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역과 미음, 기역부터 미음을 감상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기역부터 미음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가를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면 보기 1을 바탕으로 윗글의 A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24번 문제와는 다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는 문제 그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법과 관련된 보기라기보다는 그 작품과 관련이 있는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그 작품을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보기 2는 작가, 나의 작가, 그러니까 우환이설이죠. 우환이설을 지은 작가가 지은 무연판 속설의 일부입니다. 나와 보기 2는 동일한 유배지, 자, 동일한 유배지에서 체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짓고 어떤 걸 나중에 지었다는 얘기겠죠. 개인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유배를 가서 그렇기 때문에 당대 유배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보기도 한번 읽는 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영의 유배 온지. 자, 불영이라는 곳에 유배를 왔나 봐요.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주었다. 주민.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살던 사람이겠죠. 사람에게 이제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뭐 당연하겠죠. 바닷가는 당연히 바닷물이 옆에 있으니까 소금을 만들기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가격이 육지보다는 싸겠죠. 반면에 농사를 짓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물이 짜니까요. 그러니까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싸겠죠, 당연히. 근데 반면에 오랑캐의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싸게 소금을 사서 그거를 비싸게 팔고 다시 곡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다시 곡식을 산다면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가 될 것이니 2배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싸게 사서 오랑캐한테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판 그 돈을 가지고 곡식을 싸게 사면 처음에 내가 돈을 가지고 처음부터 곡식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곡식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에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장사꾼이라는 일이 난 참아할 수 없다. 라고 한참 동안 주저했대요. 이상하죠? 이렇게 곡식을 많이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고민할까? 이건 이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이라는 그 양인들 중에서도 선비를 가장 높게 치고 장사치를 가장 낮게 얕잡아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대부였던 이 나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장사꾼이 하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한참 동안 주저를 했는데 주저하다 보니까 배에서 소리가 나요. 꼬르륵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아이종이 성을 냅니다. 도대체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화를 내겠죠.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려 하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 편치 않았다. 왜요? 나 사대부인데 어떻게 내가 장사치나 하는 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몇 마리의 곡식을 가지고 90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서 소금이랑 바꾼 거죠. 그랬더니 소금이 10마리 생겼습니다. 10마리 안 되는 곡식을 갖고 소금 10말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 소금을 말에 싣고서 다시 120리 떨어진 북간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자 곡식이 20마리 되었다.
소금 10마리를 가지고 다시 곡식을 20말로 만들었다. 그럼 장사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장사치나 할 짓을 하고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A하고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거지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선도 시인의 견해요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견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견해요라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해요. 시름을 달래는 노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시름이 있는지.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하나, 그러니까 슬프거나 기쁘거나 옳거나 외다, 틀리다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하고 닦고 닦을 뿐인정. 내 몸에 해올 일만 하고, 여기 해올 일, 여기 내 몸 쳐볼까요? 내 몸에 해올 일만 하고 닦고 닦을 뿐인정.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닦고 닦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거 아닐까요?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거나 아니면 임금을 보필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내가 할 뿐이지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일이 있으랴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밖에 연함은 일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 밖에 또 다른 일, 그러니까 내가 신념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일 말고 그 밖에 연함은 일은 분별할 일이 있으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연함은 일이라는 건 내가 신념에 따라 해야 하는 일 이외의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쟁, 그러니까 정치적 논쟁이라거나, 험담이라거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내가 할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밖에 연함은 일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렇죠. 안 좋은 겁니다. 세모. 자, 분별할 일이 있으랴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원래대로라면 나는 그 밖에 연함은 일은 분별하지 않겠다 라고 끝을 맺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 물음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몰라가지고서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뭘까요? 네, 요거는 물음의 형식. 이걸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무슨 법이죠?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두시고요. 내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를쏜가. 네 마음 어리기도 님미한 타시로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 모를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모르겠는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 임금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리기도 어리석기도 다 누굴 위한 것이냐? 임을 위한 탓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임금님입니다.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어 보소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누군가가 아무리 일러도, 이 일러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러 바쳐도, 고자질을 해도 이미 헤어 보소서, 이미 헤아려서 봐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좀 헤아려 주세요. 헤아려서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무는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일까요?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간신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추성진으로 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다 라는 건 흐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성진어로 밖에서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내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 시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울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시냇물은 감정이 있을까요? 막 즐겁고, 막 슬프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감정이 없는 무정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왜 저 시내가 울고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유배를 와서 굉장히 슬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냇물에게 감정이입을 한 거죠. 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저 시냇물은. 자, 이 감정이입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다른 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객관적 상관물과 이 감정이입의 대상. 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애는 뭐였죠? 아, 이런 거였습니다. 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떠한 감정을 다른 사람도 얘가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외부 세계의 그런 사물이나 그런 지적 대상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이런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영역은 뭐냐면 화자가 느끼는 감정하고 대상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한 것처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쪽도 당연히 있겠죠? 바깥쪽 영역.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내가 느끼는 거하고 대상이 느끼는 게 다른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영역이 되는 부분을 그냥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상관물의 영역이 좀 더 넓고 그 안에 감정이입의 대상 영역이 있고 그 이외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슬프기 때문에 이 시냇물이 울고 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리라 주야에 흐르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뭘 하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이렇게 흐르느냐. 임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 모르나다. 임향한 내 뜻을 쫓아서 너 그칠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고 있네요. 임향한 내 뜻 뭘까요? 네 글자로 충신연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왜 그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자, 여기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자,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울고 울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는 길고 물은 멀고 뜻은 많고 외기러기는 울고 이것들은 지금 동일한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대구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구든 반복이든 둘 다 이제 비슷한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얘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의미를 강조하고요. 온유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뜻을 한번 볼게요. 산은 길고 물은 멀고 멀어요. 이렇게 매가 이렇게 길게 쭉 펼쳐져 있고 물이 멀리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게 다가갈 때 모두 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버이 그린 뜻. 어버이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하고. 그래서 하고도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버이를 그린 뜻은 많고,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라고 되어 있네요. 외기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 외기러기가 어떻게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울면서 간대요. 외기러기가 왜 울면서 갈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부모님을 또 못 봐갖고 슬프니까 그런 슬픔 때문에 이 외기러기도 슬프게 울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자,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았냐마는 임향한 뜻도 하늘이 삼겼으니, 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 글자로. 효. 임향한 뜻.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충. 이 충과 효, 이 전부 다 하늘에 삼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짐실로 임금님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하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듯이 사부, 그러니까 스승도 섬기고 그 다음에 임금도 섬긴다.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 이 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임금을 잊는다는 것은 그건 불효와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충성심.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홍성민 님이 쓴 마환우설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묘년 가을 북쪽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를 가게 되었네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가산을 털어 말 6마리를 사서 말 6마리를 샀어요. 사서 내 몸을 싣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싣고서 3천리 떨어진 변방까지 갔으나 갔으니 그것은 바로 불령이었다. 아까도 얘기 나왔죠? 불령. 짐을 풀어놓자 주머니에 남는 것이 없어서 왜요? 내가 가산을 다 털었고 말 6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아이종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26번이었죠? 26번에서 아이종 불만스러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얻을 방도를 알려주겠소. 먹을 것을 얻을 방도를 알려주겠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주민처럼 한번 볼게요. 어떤 말을 하는지. 변방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니 소 한 마리를 사서 몇 달 동안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어. 말이 이 변방에는 많아요. 근데 소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빨리 말을 팔아서 소를 사라. 소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조언을 해줍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군요. 그러니 말을 팔아서 소를 사면 입에 펄칠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니요.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걸음을 대신하고 내 짐을 싣고서 험한 고갯길을 넘어 내가 길가에 쓰러지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말이다.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준 게 이 말들이래요. 고마운 존재군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지 머릿속에 살짝 떠오르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말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데리고 있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남에게 팔아버린다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말은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어떻게 말을 저버리겠는가? 말이 부록 비물이지만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있겠소? 응?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달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이는 아까 전에 그 사람이죠. 당신의 신의는 고루하구려. 고루하다는 거는 아유 참 정말 답답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 그의 주인을 일정치가 않소. 말은 원래 남이 말이었는데 당신이 샀고 이거 그렇죠. 이 사람이 말이 태어날 때부터 데리고 있던 게 아니라 말을 샀잖아, 6마리를. 그 6마리를 남의 말이었는데 샀잖아, 당신이. 그러면 그 말을 당신은 또 남에게 파는 것이오. 소는 원래 남의 건데 당신에게 파는 거니까 말은 남한테 가고 소는 당신한테 오는 것이다.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주인이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주인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 한번 볼까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어 어려운 처지를 넘기는 법.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 군자는 사람에게 신을 지켰지 애써 동물에게 신을 지키진 않았어. 동물에게 이것도 이제 나오네요.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동물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월한 사람이야. 너 참 좀 어리석구나. 신의를 어디다 갖다 쓰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퍼뜩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이의 말을 듣고 퍼뜩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런 거겠죠. 내가 동물한테 신의를 지키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걸 팔아가지고 마음을 아프지만 이걸 팔아서 내가 사는 게 더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서글피 한탄했다. 소와 말은 천지 사이에 있는 공공의 물건이니 반드시 내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남이 주인인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주인이면 저 사람이 소유고 내가 주인이면 나의 소유이다. 주인을 찾기만 한다면야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말의 입장에서 그냥 나한테 있으면 내 거고 남한테 있으면 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주인만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이 아니었다면 저 소와 바꾸지 못했을 것이고 이 소가 아니었다면 이 곡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인데 소와 말을 바꾸어 잠시나마 죽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이 해가 되겠는가? 또 이 사람 뭔가 질문의 형식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써도 되는데 무엇이 해가 되겠는가? 라고 또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 사람의 말이 맞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렇지만 한탄스러운 점이 또 있대요. 뭐가 한탄스러울까요? 이 사람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볼게요. 나는 젊었을 적에 학문의 뜻을도 오르지 독서를 삼았다. 그러다가는 늙어서는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불모지로 유배가 되었다. 유배를 왔다는 겁니다.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어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 26번에서 장사꾼을 좋지 않게 평가했다. 사대부니까 당연히 산업공상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사꾼을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 지금 장사꾼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먹을 것이 내게 큰 누를 끼쳤구나.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지 못했고 소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여 이 동물들이 편안히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들을 몹시 그르쳤구나. 이 입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이런 말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급급해가지고 이 몸에 내 누를 끼쳤다. 이 몸에 누를 끼쳤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대부로서 장사치처럼 행동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동물들을 그르쳤으며 동물들은 뭘 그르친 겁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내 주인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주인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장사치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장사치처럼 행동을 했다고 해서 실제 신분이 사대부에서 장사치로 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원래 사대부인데 내가 장사치처럼 행동했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도 문제에서 다뤄지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중간에는 마음이 풀렸으나 결국에는 서글퍼져서 혀를 차며 이 글을 지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 이 사람도 지금 유배를 와 있죠? 네, 틀렸습니다. 2번,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까 전에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을 보면 여기 밖에 연하문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서리법이 쓰였다고 했고요. 이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내가 어찌 저버릴 수 있겠소 라는, 내가 이제 말을 팔아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 팔지 않아야 한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여기서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서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인데 내가 죽지 않았던 것은 무슨, 곡식을 받고 갖고 죽지 않았던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해가 되진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2번은 적절한 것 같네요. 자, 3번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반어적인 표현이 나왔나요? 나와서 선생님이 짚어줬을 텐데 반어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4번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예찬한다. 예찬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5번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죠.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를 보시면 여기는 가의 아무. 이 아무는 그 임금님에게 어떤 이야기,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B는 어떤 이입니다. 이 어떤 이는 이 작가죠. 이 작가에게 너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분명히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A와 B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와 B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감, 아니죠. A는 화자가 호감을 지녔다.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호감을 지닐 리가 없지요. 4번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다.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라니까요. 5번 A는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유배가게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B는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내가 말을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너 말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응? 그러네. 먹고 사는 게 더 일단 급하네 라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과 미음을 감사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요 부분이에요. 매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매와 물의 속성을 통해 자신이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매와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임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산이 있고 물이 막 흘러요. 그럼 여기를 갈 때 방해물이 되죠? 그 방해물, 임과 나 사이에 어떠한 방해가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는 여기 유배지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외기러기가 왜 울까요? 왜 슬퍼할까요? 그 위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어버이가 그리워서예요. 한번 볼게요. 자, 화자가 외기러기를 통해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 그렇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합니다. 자, 디귿. 디귿은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기 불효인가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진실로 임금을 잊는다면 그거는 불효다. 그거는 임금에 대한 충성, 충과 어버이에 대한 효심, 효가 결국에는 하나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충신연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리을은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줘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장사꾼처럼 매매했다는 건데 장사꾼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장사꾼은 아니지만 마치 장사꾼인 것처럼 인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계층으로 바뀌었다? 아니죠. 신분이 바뀐 건 아니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인 것 같아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행위를 책망하며 미움 한번 볼게요. 이 입 때문에 이 몸에 누를 끼치고 이 동물들을 그르쳤으며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자신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뭐였죠? 장사를 하는 거였죠? 장사하는 행위를 책망하며 공공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뇌. 아유, 내가 진짜 먹는 그 입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걸 보여준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제1수의 그 밖에 연함은 일이라는 건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는 일로 볼 수 있겠다. 그런가요? 그 밖에 연함은 일이 화자의 신념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해올 일인 거죠. 그 밖에 연함은 일은 안 좋은 거였습니다. 신념은 좋은 건데 이 두 개는 일치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이 몸이 어리기도는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아, 그런가요? 이 마음이 어린 것은 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리석게 이렇게 지금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건 다 임을 위한 것이다. 임에 대한 그런 충신 연주를 표현한 것이지 순수한 본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 요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삼수에 그칠 줄을 모르난다. 근데 이게 뭐가 그칠 줄 모르는 거냐? 임을 향한 내 마음이 그칠 줄 모른다는 거지요. 그것은 고진 지조를 변함없이 지키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적절한 게 되겠네요. 자, 4번.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의지? 뭐가 많다는 건데요. 그렇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에 귀의하는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5번. 임금을 향한 뜰도 하늘에 삼겨시니 라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른다? 아니죠. 임금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늘에까지 지금 닿아 있다. 그런 내용인데 자신의 운명을 거스른다? 이거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2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6번 아까 전에 보기 요 부분과 A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A 부분은 그 나하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는 모두 유배시의 풍속을 인용함으로써, 자, 풍속이 뭡니까? 어떠한 그들만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그들의 문화가 나와 있나요? 아, 그들의 문화가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뭐 지정학적 특성이나 아니면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소금이 많고 곡식이 많고 소금이 적고 곡식이 많고 혹은 말이 귀하지 않고 소가 귀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지 그게 뭐 풍속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2번을 한번 볼게요. A와 보기에는 모두 글쓴이가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특성, 소금이 많이 나고
곡식이 적게 나고 뭐 이런 것들. 조언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는 주민이 있었고요. 그 앞에서는 그 어떠니 사람이 있었습니다. 3번 A와 보기는 모두 글쓴이의 면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종이 있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아이종이 성을 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4번 A에는 대화의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신의를 지키죠. 그렇죠. 아, 어떻게 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배신하고 팔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보기 2는 글쓴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종을 시켜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여기 먼저 곡식 몇 마리를 사고 그걸 다시 소금 10말로 바꾸고 그 소금 10말을 다시 곡식 20말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조금 더 보충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작품과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을 추가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갖고 온 작품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배웠던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윤선도의 만흥에서 다른 부분들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견해우유에서도 그렇고 임금에 대한 그런 충성스러운 윤선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산이 좋지한들 내 분으로 누웠는가? 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잘해서 누운 게 아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내가 갚을 방법이 없다. 그만큼 임금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 라고 하는 이 윤선도의 이 임금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것도 한번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정철이 쓴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삼위인곡은 정철이 그 후에 쓴 송미인곡과 더불어서 충신연주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정철은 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 유행을 하고 그게 실제로 그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관직에 복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충신연주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나오는 님은 바로 임금님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갖가지 좋은 것들, 뭐 매화, 양춘 뭐 이런 것들을 임금님께 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 잘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차라리 죽어가지고 나는 범납이나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임금에 대한 뭐 영원한 충성심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이 안도환이라는 사람이 쓴 만원사라는 작품을 배웠었죠. 이 만원사라는 작품은 정말 그 유배지에서 그 유배를 간 사람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정철과 마찬가지로 이 안도환의 경우에도 이 만원사라는 작품이 그 궁녀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가 되면서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서 유배지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가가 처했던 상황 혹은 작가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비슷한 작품들은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보기의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서 과제물로 올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